위원장님, 그런데 가장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배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글쎄요, 이번 선거의 제일 큰 패배자는 큰 욕망을 갖고서 이번 선거에 임했던 사람이 평택의 조국 후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조국 후보가 그렇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라고 할까요? 그야 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 설정을 새로 해가지고서 그거를 위한 준비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표님께서 저번에 저와 말씀 나눌 때는 사실 그때는 이제 조국이 상당히 기세가 올라갈 때인데 조국의 정치적인 운명은 사실 윤석열 때문에 있었던 거다. 이제 그 효용 가치가 사라진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러니까 말씀 한번 하시긴 하셨죠. 네. 사실은 이번에 선거에서도 조국 그 후보자는 마땅한 공격 대상이 없어요. 사실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았나 하니까 거기서 자기 빚을 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그 비탄 속에 젖어 있을 사람이 역시 그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장동혁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이번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한 행태를 볼 것 같으면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분인데 이 선거 결과를 보고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아마 내가 이 서울시장도 확보를 했고 경남지사도 확보를 했고 더군다나 또 의원 보궐선거에서 3석이나 다시 얻었고 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내 위치를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착각.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착각에 빠질 것 같으면 당의 미래가 별로 그렇게 밝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분의 특징은 또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자기 객관화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갖다가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일부러 자기 객관화를 안 네. 한다.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번 선거 결과를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거라는 걸 갖다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나는 사실 내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 장동혁 대표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번 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만 서울시장에 지금 오세훈 후보가 다시 당선이 됐는데 네. 서울시장을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오세훈 후보 쪽에서 장동혁 대표의 출연을 원치를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를 판단을 할 적에 내가 그러면 왜 후보자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했느냐 하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무슨 서울시장뿐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소도시에 출마한 시장 후보들도 장동혁 대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대표의 역할을 했던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난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적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장 대표가 가장 울어야 될 사람인데 본인은 그냥 웃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뭐 이겼다고 스스로 망상이라고 할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목이 가져오게 될 그 야권 정치의 그 치명상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이제 한동훈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의 그 박빙 승리를 했는데요. 1.7%포인트로. 그 출구조사를 틀리게 만든 그 대역전승의 드라마. 예. 그것이 끝나고 난 후에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저기 나오다시피 한동훈 후보가 43%,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41.3%네요. 예, 그 박민식 후보는 15.8%로 이제 그 갇혀버렸는데, 우리 한 대표의 그 모습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서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습니다.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예, 북구의 발전, 그리고 그 보수의 재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폭주에 대한 견제, 이렇게 자기 승리의 의미를 말을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한동훈의 그 의정 그 국회 진입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뭐 한동훈 지금 당선자가 국회에 이제 등단을 하게 되면은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갖다가 아마 제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은 한동훈 지금 이 당선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목표가 내가 보기에 딱 정해져 있다고 봐요. 네. 자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한번 지도자가 돼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되려면 뭐를 어떻게 갖춰야지 지도자로서의 여건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서부터 한동훈 저희 당선자는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2030년에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당연히 그런 거죠. 네. 2030년 대권 도전자. 아직도 4년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차기 총선도 한번 치러야 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대권 도전을 하든지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2028년 총선이 있고요. 2030년 대선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될 시간인 것 같고, 그 외신들도 아주 상당히 많은 관심을 그동안 기울였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 그리고 그 또 다른 그 여러 신문들도 한동훈 스토리를 아주 잘 다루긴 했는데, 그 어떤 논조인지 그 6월 1일자인가요? 마이니치 신문에 그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예, 저기 마이니치 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외신들을 종합한 우리 한국 기사인데요. 거기 보면 6월 1일자 마이니치 신문의 그 제목이 한동훈이 당선되면 보수 향방을 좌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신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는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입증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정치적으로의 큰 비중을 갖다가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심을 외신도 안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작동을 해서 한동훈이 이번에 당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한동훈 이 후보가 지금 하정우나 박민식 후보에 비교해서 볼 것 같으면 인지도 면에서나 또 그 사람의 과거의 역할이나 또 미래에 어떠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이런 상상이 모두가 결합이 돼 가지고서 그 자체를 갖다가 이 북구의 유권자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전혀 인연도 없는 타 지역에 와가지고서 후보가 된 거를 당선을 시켜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보면 무연고 국회의원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치에 관심을 둘 때부터, 우리 대표님도 저보다 수십 년 전부터 정치에 관심을 뒀는데, 이런 무연고 지역에 국회의원이 확 내려가서 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연고 지역에 국회에 출마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고.
솔직히 번도 없었죠, 그런 얘기해서. 예. 그리고 사실은 국회의원을 출마하려면은 그 후보자의 이름이 최소한도 주민들에게 50% 이상은 인지도가 돼야만이 선거를 할 수 있지. 그 사람은 선거하기가 힘들어요. 예, 근데 됐네요. 예, 근데 이제 이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이미 과거에 그 당 대표도 지내고 이제 장관도 지내고 이래가지고서 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기는 좀 많이 알려지는 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소위 이 후보가 가능하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위원장님, 그 한동훈 후보의 그 드라마 같은 그 짧게는 공식 선거 운동 13일, 길게는 한 3달 정도, 2달 반 정도의 그 선거 운동의 대드라마 가운데 뜨거웠던 장면, 그 아마 선거에 이제 선거 전에 바로 날 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뜨거웠던 장면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6월 3일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거나 죽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기적 같은 승리로서 보수를 제거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한동훈과 함께 6월 3일 밤 6월 4일 아침부터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갑시다. 저기서 제가 아주 약간 그 뭉클했던 어떤 대목이 있다면 내가 만일에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나는 여기서 죽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걸고 이번 선거에 임했다고 보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선거에서 실패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시 재생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거예요. 대표님,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이제 원래 1여 2야 분열 구도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강 2약, 1강 2중이었는데 이게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2강 1약으로 몰아놓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동훈 후보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진짜 집중적으로 낙선 운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최근에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님들의 네. 정치적인 안목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내가 봤어요. 네.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북구의 양상이 어떻다는 걸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을 못하면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서 뭐 되지도 않은 소리 이러고 저러고 한동훈 되지도 않은 소리들. 예. 비방하는 소리만 하고 있지가 않아요. 네. 심지어는 뭐 한동훈이가 뭐 외지위지 사람들을 갖다가 억지로 북구로 주민등록증을 옮기게 했다고 그렇습니다. 했다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아니니까 또 변명을 하고 그것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 북구해 가지고 박민식이 찬조 연설을 했다는 사람들의 내가 그 분야를 너무 잘 알아요. 네. 어떤 형태의 정치인들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이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뭐냐면은 당의 중진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의 정치적 안목이 너무나 참 치졸하기 때문에 결국 가서 오늘날 이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겪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표님, 이걸 한번 짚어보죠.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을 따돌리고 하정우를 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원인, 승리의 원인은 어떻게 정리할 수 아니, 있겠습니까? 그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 박민식은 자동적으로 그 주민들에 의해서 따돌릴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가 됐군요. 한동훈이가 뭐 의도적으로 박민식을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박민식 스스로가 주민들에 의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지금 후보의 경우에는 대상이 박민식이가 아니고 하정우니까 하정우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민식이는 결국은 하정우도 상대를 하는 거지만 한동훈이를 그냥 계속 물고 늘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북구 주민에 대해서 안 맥히니까 결국 가서
본인 스스로가 거기서 제외돼 버리고 결국 나중에 하정우 대 한동훈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정우 후보는 그 무적함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부산시장 하는 그 후보요. 부산시장 된 분, 그 전재수 시장. 그 사실은 3자가 무적함대를 이뤘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격파를 한 겁니까, 한동훈? 무적함대라는 게 선거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유권자가 지지를 안 하면은 고만지지까지 무적함대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 누가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전재수가 시장 후보로서 한동훈이 손잡고서 밤낮 댕기면은 전재수와 하정우 같이 당선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나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다.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정우라는 사람하고 한동훈이하고 일반적으로 비교를 했을 적에 이 하정우라는 이 후보가 무슨 AI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는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인맥이 없는 이름이 사람이라고. 없었죠. 이름이 안 났죠. 예. 그러니까 저희 한동훈이는 계속해서 자기 위치를 갖다가 확고하게 해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북구 주민들이 믿어준 거죠. 야, 심지어 북구에 있는 애들까지 한동훈이를 좋아한 거 아니에요. 애들까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북구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사례라고 난 봐요. 위원장님 그 민심 앞에는 무적함대가 없다. 이 말 참 또 당연한 거죠. 기억에 남을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국민은 못 이겨요. 권력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국민을 국민은 뭐 이길 수가 없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평소에 국민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선거 때 다 표출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보통 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내가 늘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 특히 집권자들이 주의 있게 생각할 게 뭐냐면 평소에 제도적인 정보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선거 때가 되면 한꺼번에 쏟아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선거만이. 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정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위원장님 참 대단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유일한 선거를 통해서 유일하게 민심을 읽을 수 있다. 그야 뭐 거의 고대 정치사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얘기인데 뭐. 근데 볼 때마다 권력자들은 그걸 까먹죠. 아니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가 뭔지를 모르고 까먹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근대 불란서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드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드골, 1960년대 대통령. 드골이 1958년에 참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제5공항을 만들고 오늘날 불란서에 위치를 갖다가 드골이 다 만든 사람 아니에요. 예. 아주. 근데 그 사람이 1965년에 대통령에 재선을 하려고 출마를 했는데 국민들이 제1차 투표 때 뽑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2차 투표 때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만큼 국민이 변했다는 걸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1958년에 제5공화국 수립하고 얘기했던 그때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순응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10년 집권한 68년에 국민들의 성화에 의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 국민의 의식의 변화를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의식의 변화 적응하지 못하면 권력 실패한다는 말씀. 이거 뭐 한국의 대통령들, 전현직 대통령들 다 알아야 될 그런 그러니까 근원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실패한 원인이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위원장님, 그 별의 순간이란 말을 만들어내셨어요. 예. 근데 벌써 1년도 더 된 2025년 4월입니다. 그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인데
그때 대표님께서 한동훈 당시 대선 경선자를 향해서 별의 순간이 가까워 왔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그때 장면 한번 보실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별의 순간을 잡을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 앞으로 두 사람이 경선하는데 한 사람은 한동훈이가 한 사람은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는 뭐 홍준표가 될런지 무슨 이 김문수가 될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봐요. 대표님 2026년 6월 4일 오늘 이 시점에서 한동훈의 별의 순간 얼마큼 가까워졌습니까? 아니 사실은 한동훈이가 이번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별의 순간을 잡은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별의 순간을 잡는다는 것은 성공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네. 별의 순간을 잡아봐야 별의 순간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 정치인 중에서 예를 들면은 마가렛 태처 같은 사람, 마가렛 태처 영국 네. 총리, 예. 또 뭐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 같은 사람, 아데나워. 예. 그런 사람들은 별의 순간을 잡아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나 별의 순간을 잡았다는 것 자체만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잡으려면은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서 나라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대표님 별의 순간을 잡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별의 순간을 잡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 한동훈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발 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인식을 해가지고 무엇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걸 준비를 해가지고서 해결을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의 순간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간 한동훈 대표에게 한두 마디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조언 더 구체적으로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앞으로 이제 그런 노력을 하도록 사실 내 권고를 하려고 그래요. 더 한 발짝 더 들어간 말씀? 네, 지금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생각만 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지도자가 되려면 부단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발 좀 사소한 일에 너무나 그냥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이러네요. 그러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일 교육 있게 해봐야 할 겁니다. 이번 선거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점이 많이 탈피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몸에 배어있는 검사의 체질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정치인,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번에 좀 많이 뺐습니까? 검사의 피를? 이번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장에서 털퍼덕 주저앉아서 그러니까 막 먹고.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밑바닥을 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부인 진은정 여사도 아주 털퍼덕 주저앉아서 그렇게 같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야 선거라는 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급하면 다 무슨 짓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순간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 대표는 그 검사의 피를 빼라. 이게 오늘 위원장님께서 주시는 그 별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그 The First Advice입니다. 대표님, 이제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피말리는 접전인데요. 네. 어제 정원호 그 경쟁자와 출구조사 때는 정원호 후보가 이기는 걸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7분에 첫 역전이 이루어지고 9시 30분이 되어서나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일은 제 기억에도 별로 참 유례를 찾기가 어려운 건데 우선 오세훈 시장 그 피말리는 접전 끝에 당선 소감 잠깐 들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 어떤 정권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균형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 승리의 원인,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오세훈 시장의 승리는 솔직히 해서 시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네. 그 자체 명성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이 서울시의 인구 구조에 편향된 상황 속에서 네. 오세훈 시장이 항상 지지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강남의 부유한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2010년 시작 때부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도 그렇게 해서 사실 마지막에 당선이 됐고 이번에도 이번에는?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서부터 시장이 돼가지고서 지자체 자체 장으로서 무슨 정치적으로 뭐 크게 뭘 할 수가 없어요. 네. 제도적으로도 그건 안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이 뭐 민주주의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는 괜히 공허한 얘기고. 그러니까 정치인은 아니니까 그 자체는. 네,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소위 주던 생활에 대한 편익을 어떻게 잘 네. 제공하느냐 그것이 아마 주 임무가 될 거라고 봐요. 오세훈 시장의 그 승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각각 강남 3구 부자 동네 말씀하신 또 다시 뒤집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그 부동산이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지난 소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 때도 그래요. 그때 그 김 위원장님께서 예, 그러니까 그때 책임지고 치르셨죠. 사실은, 예, 오세훈 시장을 데리고.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처리도 하지를 못하면서도 부동산 문제를 마치 무슨 세금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서 세금을 갖다가 많이 물리면은 부동산 값이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서 과표 현실화하는 걸 한 거예요. 과표 현실화. 예. 그러니까 그건 서울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재산에 관한 소위 과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도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결국 가서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엄청난 차이로다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초창기서부터 무슨 부동산 무슨 소위 세금 문제를 갖다가 자꾸 거론하고 네. 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금 이 강남 일대 뭐 상도동 뭐 성동구 이런 데까지 지금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보면 자가, 전세, 월세 이 세 그러니까 가지가 아주 씨가 말랐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책과 솔직히 얘기해서 언행으로요. 선거 때 세금을 얘기하는 그 미련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을 가지고서 부동산 투기를 갖다 잡는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다 그런 시를 하다가 결국 가서 민심을 갖다 잃어버리고 그 말하는 건데 그 안 되는 거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그 보복을 받은 셈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자연적으로 소위 강남 주변에 부동산이 지금 제일 가격으로 문제가 돼 있는 게 강남 쪽이 주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그 오세훈 시장이 막판에 역전한 게 지금 강남 3구에서 표를 까면서 확 뒤집어졌더라고요. 아, 그렇게 된 거예요. 0.65%포인트.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마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 그 X라는 그 SNS에 계속 써온 거를 보면 나는 과거와 다른 사람이다. 문재인이나 노무현과 다른
놀라운 내가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마음으로 막 써대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뭐 소위 세금과 부동산의 관계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분이니까 세금을 부과하면 뭐 부동산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이라고 일단 말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건 매우 잘하시는데 참 이 대목은 역시 위원장님 말씀을 잘 내가 과거 정권의 사람들한테도 네. 얘기를 한 거래요. 세금의 역사라는 거는 정치 혁명의 역사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세금을 함부로 정치적으로 써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세금의 역사는 정치혁명의 역사. 아니 영국의 명예혁명도 세금 때문에 난 거 아니에요. 미국의 독립전쟁도 미국의 독립전쟁도 그렇죠. 불란서 혁명도 사실은 그래서 난 거예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그 부산 사태도 결국 그 세금으로 아니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소위 1978년 10대 국회에서 공화당이 당시에 야당한테 1.2%인가 선거에서 졌는데 김영삼 후보 총재한테 그 원인이 뭐예요? 부가가치세 잘못 도입해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세금 잘못 쓰면 정치혁명 나갑니다. 대표님, 그 오세훈 시장 이제 기사회생해서 2030년에 별의 순간에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연거푸서 시장을 3번을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시장을 더 할래야 시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때 가서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관심을 아마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오세훈 이제 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이제 예비 국회의원 둘 사이의 그 대권 경쟁력 비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준비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 서울시장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장 그만두고 나서 대권에 도전하게 된 사람 아니에요. 그게 2006년에 시장을 관두고 그렇죠. 2007년에 대권 도전 선언을 하죠. 네. 네. 근데 지금 딱 붙어 있군요. 2030년에. 네. 지금은 서울시장 다음 지자체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요. 2030년 6월에 지방선거고 네. 2030년 5월에 대권 선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시장을 하는 임기 중에 대선에 도전해야 되는 그런 그렇지. 그런 점도 어떤 경쟁력 비교의 어떤 한 기준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는 거는 정치적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요. 제도적으로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 차지하는 그 포지션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오세훈보다는 한동훈이 더 대표가 더 경쟁력이 좀 낮다고 보이고요. 어떤 두 사람의 그 기질이나 어떤 그 선택 그리고 어떤 그동안의 그 쌓아왔던 경력 이런 걸로 보면 누가 더 대권에 가깝습니까? 그거야 뭐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누가 정치력을 갖다가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달려 있는 거지. 내가 보기에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동 방향이 훨씬 더 높다고 봐요. 예.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그 예비 의원 사이에 대권 경쟁력 관한 말씀 잘 들어보면 약간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요. 그 저쪽 여권에서도 보면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이 대충 지금 눈에 이렇게 띄는 게 우선 김민석 총리 있죠. 그 다음에 송영길 요번에 국회의원이 됐죠. 송영길 대표. 뭐 그 정도 아닙니까? 뭐 그 이외의 사람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정청래 대표. 욕심은 다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야권에 지금 오세훈, 한동훈, 그리고 여권에 이제 김민석, 송영길, 그 정청래, 뭐 이 정도. 이 두 양측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면 어느 쪽이 더 근수가 나갑니까? 그건 아직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대권을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비전을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네. 그게 이제 나와야만이 비교될 수 있고 그러는 거지. 그 지금 현재로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포인트는 장동혁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선거에 대한 냉정한 소위 말하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 끝이 났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 지자체 선거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을 한 1년 이제 지자체 이후에 이끌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이라는 분이 당 대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황교안이라는 분이 당 대표가 돼가지고서 2020년 총선을 20년 총선. 예, 총선을 앞두고서 보수 대통합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근데 미래통합당을 만들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와 같은 소위 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막연하게 지금도 뭐 우리가 보수 결집, 보수 통합 이런 식의 방식을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미래가 별로 밝지 않다고 보여요. 그때는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선거 지고 나서 관뒀습니다. 그 선거 지고 나서는 당장에 그만둔 거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관둡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를 갖다가 자기가 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망상 자기 객관 불능자? 예. 지금 장 대표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내 정치적 생명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산시장 선거는 어떻습니까? 졌죠. 서울시장 선거도 장 대표가 안 갔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어떻게 그럼 장 대표 말대로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뭐 그 약속 지키기 기대한다는 것이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결국 국민의힘 당내 특히 중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택과 방향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 이제 당장 다음 주 정도면은 다음 주일 겁니다 아마 10일 내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게 됩니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 나오는 소리는 영남 의원들이 대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영남 의원들이 바뀌고 있다. 뉴 한동훈 세력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원들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영향이 연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원내대표 상황과 내가 보기에는 뭐 해석하십니까?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당이 근본적으로 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한동훈 대표를 계속 지지했던 사람이 이제 김도우 부산 의원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간적 입장에서 한동훈의 복당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하는 분이 성일종 충청도 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친윤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점식 의원, 경남이죠. 이 세 사람이 서로 이제 원내대표를 각축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만일에 김도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되면은 복당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중진 의원이 당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거를 내부적으로서 변화한다고는 나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동훈 이제 국회의원은 그냥 무소속인 채로 계속 2년이고 3년은 갈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당선자는 복당을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복당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예, 복당을 서둘 필요가 없고 지금 이번 선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당이 어떠한 소위 자세를 갖다 보이느냐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내가 보기에 이 당이 이제 앞으로 한 몇 달 동안은 내부적인 진통을 좀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진통을 겪는 과정 속에서 당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거다 하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당대표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세력과 내가 결단코 내가 내려갈 수 없다고 하는 장동혁, 이 양자의 충돌이 되겠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게 돼 있는 건데 그것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가 결과가 좀 애매모호하게 돼가지고서 지금 그런 결단을 갖다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뭐 장동혁 대표 측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자기가 재신임을 묻겠다. 온라인을 통해서 당원 신인 투표를 받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데 그럼 당원들은 또 무슨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꽤 많이 있어서 또 다시 또 재신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원도 이제 생각을 많이 달리 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많이 패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 시의원, 도의원 이런 데도 많이 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자기네들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원인을 찾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할 것 같으면 당에 대한 불만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세요 할 수는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도요? 예. 당원들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이 무서운 거 마찬가지로 당원이 무섭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당원들은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윤 어게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성파들이 아직도 꽤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이 부정선거지. 그거 얘기해봐야 씨도 안 먹는 얘기를 자꾸 하면 그래서 얘기를 해봐 씨도 안 먹히는 소리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죠. 어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거기를 비롯해서 17개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이기기 전까지만 해도 재선거를 해야 된다. 선거 무효다 이러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됨으로써 그런 소리는 이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어쨌든 이런 엉뚱하고 어리석고 놀라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정말 최근에 보기 어려웠던 잠실 7동 제2투표소 시민대 경찰의 대치 사건 한번 보실까요?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 시민 수백 명이 구호를 외치며 모여 있습니다. 일부는 태극기를 흔들며 이동합니다. 유튜버도 모였습니다. 이들은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밤새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경우 대기표를 받은 인원에 한해 투표 종료 시각을 어젯밤 10시까지 미룬 데 이어 밤샘 대치가 이어지자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종이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이런 일도 참 처음 보는 일인데 중앙선관위 도대체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아니, 난 내가 보기에는 이번 사실은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예. 아니, 선관위가 무슨 돈이 없어서 인쇄를 못한 것도 아니고 나는 어저께 거지 나라도 아니고 말이죠.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됐다는 게 무슨 소위 투표율이 너무 높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투표용지를 많이 안 줬다고 이런 얘기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라고 하는 것은 투표율이 높든 나쁘든 간에 대한민국 유권자의 숫자만큼 투표용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처음에는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당에서도 강력하게 무슨 조치를 요구하는 것 같다가 지금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또 흐지부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규명을 해가지고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매우 큰 유감이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책임을 질 사람은 첫째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 대법관. 아니 중앙선관위원회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노태학 대법관이 물러날 때도 됐어요. 이 말이 참
누구한테 아니,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선 아니요. 사무총장을 우선 쫓아내야 되겠네요. 아니 그 결국 가서는 내가 실무를 담당한 사무총장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제가 1988년부터 정치 취재를 했는데 무슨 종이가 없어갖고 투표를 못합니까 이거? 너무 화가 납니다. 상식에 의해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걸 또 부정선거, 조직적 체계적 부정선거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으니 말이죠. 아 이거는 뭐 선관위 잘못해가지고서 생겨난 거지. 이 자체가 무슨 부정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를.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 오늘 취임 1주년입니다. 6월 4일인데요. 그동안 참 잘한 게 좀 더 많은 잘한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신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만 우리가 우려할 것도 꽤 있습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뭐 몇 가지 추려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이요? 네, 1년 동안. 아니 무슨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특별히 잘하고 뭐 특별히 못한 거를 갖다가 지금 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일단 부동산 부분은 좀 이게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런 발상법에서 시작했는데 그건 여전히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겠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부동산 얘기가 나면은 정부가 마치 뭐 부동산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얘기예요. 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누가 뭐래도 증시 8천 돌파 9천 가까이 접근한 사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 아닙니까? 나는 정권 시장이 지금 달아오르는 그 자체를 갖다가 대통령의 업적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네. 왜 그렇죠? 그래도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취했지 않았습니까? 뭐 증권 시장에도 저거 정부가 무슨 조치를 해가지고서 증권 시세가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 주주 이익을 더 높이겠다는 거라든가 뭐냐 그죠? 솔직히 해서 감시 의무를 강화시켰다든가 지금 이 증권 시세가 올라간 거는 AI에 대한 특수 수요가 발생을 해가지고서 반도체 경기가 활성화되는 바람에 저게 같이 올라가게 된 거지.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까? 뭐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른바 슈퍼 사이클이죠. 네. 혹시 뭐 그런 거 따져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슈퍼 사이클 반도체 그 어마어마한 그 흑자의 행진은 언제 종결이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내년 말쯤 가면은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AI에 대한 열풍이 어느 정도 언제 식을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물론 판단은 각자가 하겠지만 2027년 말 정도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종결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작은 예측을 한 예측을 주셨고요. 그리고 AI 열풍이라는 것도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가는 오래 갈 당연히 그런 거죠. 우리 그 경제 현인 아니십니까?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의 말씀 여러 시장에서 다들 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권력이라는 거는 저도 민주화 이래 이렇게 강한 권력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강해진 건 사실입니다. 행정부 수반에다가 입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를 길들이는 데 성공했고 지방 권력을 다 장악했어요. 확 휩쓸어 버렸습니다. 일종의 사건. 그리고 언론도 이제 대통령 입맛대로 뭐 어떻게 이렇게 요구하면 언론이 알아서 기사를 지어주기도 하는 이런 씁쓸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런 초권력적인 상황 속에서 공소 취소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동훈 대표도 아주 엄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공소 취소 특검법을 그대로 강행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걸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져야겠습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 그와 같은 짓을 갖다 하려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갖다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상 해놓고 난 다음에 국민의 그에 대한 소위 의식적인 저항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될 거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국민이 얼마만큼 무섭다는 걸 다 인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서 그 계엄이 지금 해제되고 탄핵되고 오는 과정이 전부 국민이 그걸 갖다가 제대로 지켜보고 국민이 그런 걸 용납을 안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 왜 다수를 가졌다. 내가 권력이 좀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미쳐져 있다. 네. 이것만 믿고 해가지고는 결과를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기 권력을 믿고 그 국민의 뜻에 반할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 반면교사로 삼을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실패를 했느냐. 네. 그 상관은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내가 대통령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무슨 누가 말을 하느냐는 이런 사고방식이라고. 네.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형계 빅샷의 문제의식은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서 일관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기서 실수하시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